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학폭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자, 조만간에 송혜교가 노는 넷플릭스의 글로리 2부가 시작됩니다. 1부가 굉장했죠. 한번 보면 1편부터 8편까지 그냥 눈을 떼지 않고 봐야 된다라는 만큼의 흡입력이 컸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인기가 있고 해외에서도 인기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학폭이라는 것이 굉장히 보편적인 소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부의 1편부터 8편까지는 1부보다도 더 크게 충격을 줄 겁니다. 1부에서는 사건을 만들어가는 거고 2부에서는 그 사건의 이 해결을 갖다가 이제 해가면서 권성징악적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게 하는 부분이니까 아마 1부보다도 2부가 훨씬 더 이 관심을 끌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3월 달은 학폭 문제가 정순신 아들 문제와 더불어 그 드라마 글로리와 함께 이 사회적 주제가 될 거예요. 신학기에 또 학폭 같은 게 많이 발생하잖아요. 한국의 학폭 추세를 보면 코로나 이전인 2018년에 학폭이 3만 3천 건 가량 있었고요. 작년부터 이제 학교가 다시 이제 코로나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작년에 5만 4천 명의 학폭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2, 3만 건 정도였는데 이 폭발적으로 학폭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학폭이라는 것은 특정한 이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상당한 수도 본인이나 본인 자녀나 손자가 학폭의 피해자일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학폭이라는 것은 학폭의 가해자도 많고 피해자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광범위하고 실제 학교에 신고되지 않은 학폭 피해자들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도 정상적인 과정에서 자라는 애들은 당하면 나중에라도 말을 하지만 자, 그러지 못하고 그냥 혼자 앓고 넘어간 애도 굉장히 많을 거다. 특히 보면 사회적 약자인 이런 애들을 많이 괴롭히는데 그런 애들은 부모한테 말할 형편도 안 되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학폭이 굉장히 분노스러운 거는 당하는 본인이나 당한 학생의 부모에게 엄청난 정신적 상처를 주게 된다는 거죠. 정신적 상처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거의 지금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이 인성이 형성되는 사춘기나 이 점에 학폭 피해를 당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위축되어서 히키코모리 형태의 은둔형 외톨이가 되기 십상이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특히 학폭 대상자들을 가해자들은 골라요. 아무나 보고 하는 게 아니죠. 딱 보고 만만하고 쟤는 괴롭혀도 꼼짝 못할 것 같아라는 자신이 드는 애한테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가덕이나 유약한 성격을 가지거나 여러 가지 콤플렉스가 있는 애들이 학폭 피해를 당하게 되면 그때부터 완전히 삶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의 삶을 파괴시킨 행동을 저거 자식이 대학에 가는데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접근하는 정순신 부모가 나서서 매우 적극적으로 소송을 주도해 가면서 5차례나 했다 그랬죠. 결국은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마지막에 이제 전학을 갔고 결국 학폭 피해는 대입에 반영되지도 않고 서울대 철학과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속에서요, 학폭 피해를 당하면 78.5%가 이제 피해자 접근 금지, 서면사과 63.1, 출석 정지 14.9 이런 식으로 되고 실제로 학폭 결과에 따라서 형사적 처벌을 받거나 학교에서 쫓겨나는 일은 극히 제한되고 이제 힘 있는 자녀들은 버틸 만큼 소송으로 버티다가 나중에는 결국 자기들 계획에 따라 전학을 가는 그런 현상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능이 정시로 100% 가더라도 생활 기록부는 이렇게 제출하지 않더라도 학폭 확인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라는 거는 이건 서울대의 입시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정상적이지 않은 괴물은 못 들어오도록 걸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서울대 어디에도 그런 것이 없단 말이냐?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학폭으로 이제 이 가해자, 피해자 이제 문제가 생기고 학교가 공식적으로 이제 이 학폭 신고센터 등을 통해 가지고 조치에 들어가면 그때는 이 가해자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학폭을 저지른 것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데 대해서 불복을 갖다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대입불이익을 갖다가 우려해서 학폭 그 조정위원회 등에서 결정한 내용을 거부하고 소송을 나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소송이 되어지면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이루어지는 형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끼리의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어른들끼리의 대리 전쟁으로 커진다는 거예요. 실제 학폭을 저지르고 부모가 예를 들어서 버려놓은 애가 학폭을 저지르면 간혹 가다가 이 학급 교체 4.2%, 전학 4.5, 대학 0.2 있지만은 대부분의 학폭 가해자들 부모가 그 자식도 저거 자식이라고 보호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정부가 도입한 학폭 대책 중에 제일 효과적인 게 학생부의 기록으로 학폭 사실을 남기는 건데 학폭이 심의해서 가해자로 판정이 나면 1호가 이제 서면 사과고 9호가 대학 9가지 단계가 있는데 4호 이상 3호 이하는 이제 조건부 기재고 4호 이상이 되면 학생부의 기록이 기재되는데 징계 효과는 매우 강력한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소송이라는 부작용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부모가 학폭위 심의해서 학생부에 기재하는 쪽으로 결정이 나게 되면 곧바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고 자 그러면 피해자가 2차 가해가 지금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 518건, 2019년 828건, 2020년 475건, 2021년 682건의 지금 학폭 관련 소송들이 있었고 결국 인용되는 것은 15%에서 25% 수준이고 행정심판에서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하고 변호사비 수백만 원, 수천만 원만 물게 되고 사람은 사람대로 엄청난 상처를 당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한 칼럼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언론에서요. 정순신과 조국 제가 이 둘이를 묶어서 이야기해 봤는데 언론도 그렇게 묶었네요. 김혜자가 나오는 영화, 봉준호의 영화 마드가 예고한 미래였나? 폭주하는 자식 사랑의 광기가 사회 건강을 흔들 위험 요소가 되어 있다. 자, 그래서 끝장 소송으로 몰고 가고 또 조국같이 스펙 조작하는 이런 기득권의 형태가 정말 환멸감이 나도록 지금 사람을 실망시킨다. 영화에서는 이 김혜자가 못 배우고 가난한 여인이 자기의 지적 장애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저렇게 매달렸지만 현실에서는 기득권의 단맛에 취한 사회 지도층이 자신의 돈과 권력, 이 지식 인맥을 총동원하여 자식에게 기득권을 대물림하기 위한 광기를 저지르는 형태로 나타난다. 민족사관학교 정순신 아들이 다닌 그 출신 학교 교장이 말을 합니다. 이미 학교 폭력은 법률가들의 시장이 됐다는 이야기가 많지 않느냐. 즉 변호사들에게 좋은 그냥 먹잇감이 될 뿐이다. 그래서 당시 상황에 대해 이 교장은 그때 이제 교감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학교는 사안을 인지하면 매뉴얼대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데 특별히 뭔가 더 하거나 덜 할 것도 없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정순신의 아들은 2017년도에 이 민족사관학교에 입학한 이후 1년 가까이 동급생에게 언어폭력을 가했고 학폭위를 열어서 전학 처분을 결정했어요. 중징계가 난 사안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학교 교사는 정순신 씨 부부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선도 시도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아들 전학 처분에 반발해서 정순신이가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9년 4월 전학 조치가 정당한 것으로 결론이 났고 그래서 전학으로 끝났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다 하면서 교장 선생은 이 사안뿐만 아니라 현 학폭 제도가 학생을 전학 보내면 그걸로 끝이다. 학생들이 화해하고 용서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하는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 삐뚤어진 기득권의 행태 이것이 지금 학폭으로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학폭 이후에 사태가 소송전으로 나타나면서 우리 사회의 이 상류 기득권이라고 자부하는 것들이 얼마나 그들의 살아가는 삶에 추잡스러움을 더해가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폭은요, 비도덕한 기득권이 낳은 오만함에서 비롯된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We are